프로젝트 844 시행령을 발표를 했고요. 첫 번째는 질적 성장인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는 크지만 기술적인 도약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숙명은 수익성에 대한 증명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의 김선일 센터장입니다.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 세계 혁신 도시의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거점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현지 진출과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이자 거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에서 이제 9년 차가 돼서 지난 9년 동안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지원과 또 우수한 베트남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좀 시간을 한 7년여 정도 보냈고,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는 시애틀, 싱가포르, 파리에 이어서 2023년 10월에 하노이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전문가 센터장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귀중한 행사를 통해서 저의 작은 경험과 또 그동안의 좋은 사례들을 나누고 참석하시는 예비 청년 창업가 또 현재 창업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계신 젊은 창업가들에게 자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의 김선일 센터장입니다. 저희 K-스타트업 센터 하노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을 돕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베트남에 이제 9년 차가 됐고요. 계속해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투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아시아투데이 베트남 특파원 정리나 기자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스타트업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K-스타트업 센터의 김선일 센터장님과 이제 투자 및 금융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센터장님이 보시는 베트남 스타트업 생태계 정책과 유망 섹터가 있을지, 또 우리 한국 스타트업들에겐 어떻게 기회가 될 것인지 센터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베트남의 스타트업 정책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 스타트업 정책은 뭐 기준점을 삼자면 2016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베트남 정부가 창업회를 스타트업회를 선언하면서 프로젝트 844 시행령을 발표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시행 부처가 과학기술부입니다. 요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좀 빠르게 발전을 해왔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베트남에 이제 대대적인 부처 통폐합이 있는데, 과학기술부는 이제 정보통신부와 합쳐질 거고 아마 디지털적인 측면에서 좀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영어로는 뭐 SME가 들어가고 또 스타트업이 들어가는 부처가 있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또 해외 자본, 그 다음에 여러 육성 기관, 또 지방 정부들, 또 전문가들 또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최근에 베트남 정부의 정책 기조는 첫 번째는 질적 성장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개수도 많아졌고 분야도 다양해졌는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좀 더 질적 향상을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방 확대입니다. 이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스타트업 혁신 기업들은 대부분 하노이하고 호치민에 많죠. 근데 베트남 정부는 63개 성과 시의 지방 정부에도 지역 지방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뭐 미션 또 격려 뭐 지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 센터도 뭐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뒤에서 말씀드릴 유망 섹터에 좀 힌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글로벌 연계입니다. 이제 나와 보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자금이나 제도적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또 글로벌까지 지원하는 국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베트남 정부도 정부 정책이라던가 자본,
그다음 프로그램 협업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글로벌과 어떻게 내부의 생태계를 연결시킬까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중점 사항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이제 유망 섹터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 전체 스타트업 시장을 봤을 때 어떤 시장이 성장도가 높고 투자를 많이 받았고 크냐 이런 부분과 대한민국 스타트업 베트남에 진출할 때 어떤 분야가 좀 더 가능성이 높으냐 그리고 여기 계시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와 또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관점의 타겟 시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베트남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뒤에 테크가 붙죠. 뭐 이커머스는 아니지만 뭐 핀테크라던가 프로프텍 뭐 아그리텍 이렇게 계속 테크가 산업별로 붙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즈를 보자면 이커머스와 지불 결제 시장이 가장 큽니다. 투자도 가장 많이 받고요. 근데 이제 건수가 많다기보다는 좀 큰 규모 아시는 것처럼 뭐 모모라던가 페이유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지불 결제 시장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커머스도 그렇지만 진입하기가 좀 쉬운 시장이라보다는 성장도가 좀 높은 경쟁이 심한 시장이겠죠. 그래서 그 분야를 공략한다면 좀 더 니치 마켓이나 좀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한국에서 진출을 할 때 베트남에 뭐 이커머스가 크더라, 뭐 아니면 이제 뭐 사스라던가 뭐 중소기업 대상의 시장이 크더라고 했으니까 나도 거기 해야지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좀 검증된 모델, 본사에서 성공했던 플랫폼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K 스타트업 센터에 저희 입주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저희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첩된 분야가 없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여기 와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뭐 바이오도 있고요. 바이오는 사실 뭐 제도적으로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뭐 빈그룹과 협업해서 빈맥하고도 협업을 내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고문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지방성을 다녀보니까 이 농업과 뭐 수산업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업적으로는 크지만 기술적인 도약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수한 뭐 스마트팜이라던가 또 플랫폼이라던가 또 ODA 산업과 연결해서 자본으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베트남에 처음 오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또 수많은 성공 사례들 또 지금 현재 트렌디한 스타트업의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내가 경험한 베트남 시장에서의 수요와 또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잠재 여력이 있는 시장들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파고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면 일반적인 유망한 섹터, 큰 섹터와 관계없이 좀 침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스타트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또 벤처 캐피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베트남도 스타트업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벤처 캐피탈들도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이 주요 벤처 캐피탈들과 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벤처 캐피탈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LP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에 투자하는 자본이 있을 거고요. 이제 벤처 캐피탈 실제 운영하니까 GP라고 하죠. 베트남에는 뭐 굉장히 많은 VC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메이저 VC는 한 6개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준은 5천만 불에서 1억 불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스타트업들에게 한 100만 불 전후로 기업별로 투자하는 VC들이 될 텐데요. 대부분의 이제 그 VC들은 자본이 해외 자본이다. 싱가포르라던가 또 우리 대한민국 자본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노이의 싱크존이라는 스타트업 VC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례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죠. 스타트업을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VC로 전환을 했고 이 VC는 100% 국내 자본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싱크존이라는 데가 좀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 외국 투자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뭐 터치스톤 벤처스라던가 두벤처스 이 두벤처 같은 이제 대한민국 중기벤처부의 글로벌 펀드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펀드도 운영한 경험이 있고요. 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예를 말씀드리면 CVC라고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 기업이 운영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죠. 우리 대한민국 이제 대기업도 벤처 캐피탈을 많이 운용을 하고 정부도 장려를 하는데요. 베트남은 이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이 2018년까지 빈그룹이 빈그룹 벤처스라는 거 운영했다가 그룹사로 좀 이전을 했었고요. 작년 10월에 빈벤처스가 이제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빈그룹은 단순하게 이제 FI라고 하죠. 투자로서 이익을 내는 관점보다는 빈페스트를 중심으로 우수한 기술 스타트업을 찾겠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꼭 이제 VC 설립이 아니더라도 FPT라던가 또 이제 잔로를 갖고 있는 VNG 같은 기업은 자사가 좀 나아가야 되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관련된 성장도 있는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또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베트남에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 자본 투자 유치에 대한 개념을 조금 넓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투자 받는 게 쉽고요.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투자가 필요하죠. 투자 유치가. 근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투자를 받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뭐 지금 뭐 짧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스타트업의 기업 모두가 그렇지만 가장 숙명은 수익성에 대한 증명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세일즈가 돼야겠죠. 이 세일즈를 하는 면에서도 베트남에서 내가 얼마의 자본을 유치해서 그 돈을 가지고 기업도 운영하고 세일즈도 하고 고용도 하겠다. 뭐 좋은 생각인데 실제적으로 세일즈 단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자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세일즈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그것도 어떤 형태에서는 자본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MSME 이제 중소기업 대상의 SaaS라고 하죠. 구독형 뭐 솔루션 모델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검증이 됐고 베트남에서 내가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막연하게 자본이 뭐 100만 불, 1000만 불 있어야 세일즈 할 수 있다. 이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세일즈 인력들 직원들을 고용해서 뭐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베트남에 보면 이제 여러 형태의 중소기업 대상의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예를 들어서 FPT에 인수됐던 사무자동화의 되게 좋은 모델을 보여줬던 베이스V에는 5,000개의 중소기업 고객사가 있었어요. 이런 채널들과 협업을 해서 내가 그 채널을 통해서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을 통해서 빨리 내 세일즈 범위를 넓히고 수익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런 게 조금 더 빨리 성장시키고 더 높은 자본을 획득하는 방법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파트너와 채널을 어떻게 발굴해서 우리 사업에 유치시키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 가능성, 역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로 언제까지나 투자를 단계별로 시리즈 A, B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적어도 베트남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가 레퍼런스가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접 사업 전체를 위한 기업 투자 자본이 아니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자금을 투자를 유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휴 관계든 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의 대기업과의 협업이든 저희 입주 기업 중에서는 ESG 환경이나 또 이제 스마트팜 이런 거 관련해서 프로젝트도 명확하고 하려는 목표랑 계획도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본 유치, 투자 자본 유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진행했던 건 국제 기금, ODA 자금 같은 경우는 뭐 지분을 취하지도 않고 이 사업의 평가만 통과를 한다면 그 목적에 맞는 자금을 바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딱 유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목적한 바에 대한 프로젝트로 레퍼런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자본 유치도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되 그거에
외에도 뭐 파트너십이라든가 채널이라든가 단기 기금 목적 사업에 대한 기금 확보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투자 범위에서 고려해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동업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보통 스타트업들 뭐 얘기 보면은 이제 뭐 같이 일하던 친구, 뭐 뜻이 맞았던 친구들이 뭐 동업해서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흔치 않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김선일 센터장님, 네, 저의 생각은 그 뜻이 맞아서 친하니까 동업한다. 이 부분을 좀 빼고 왜 이 사람과 내가 동업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역할적으로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베트남에서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여기 더 경험 많은 창업자분들 또 대표님들 계시지만 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해외 나와 보니까 특히나.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때때로 간과하는 부분은 내가 불편하지만 반드시 솔루션을 찾아내거나 해야 되는 일, 내가 결코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일, 그리고 더 나은 파트너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동업에 있어서도 이 뭐 처음에는 각자의 명확한 좀 역할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같은 일을 둘이서 할 필요는 없고요. 또 어떤 일은 따져 보면 이게 동업이 아니라 월급을 주고 고용해서 해결해야 되거나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역할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손해 본다던가 아니면 일이 잘 안 되는 거라고 느낄 수 있겠죠. 사실 스타트업은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스페셜리스트가 동업자나 초기 멤버에 필요하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 뭐를 하더라도 웬만큼은 할 수 있는 뭐 내가 마케팅 안 해봤지만 내가 달려들어서 마케팅하면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기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프로페셔널한 제너럴리스트끼리 일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좀 개발자이기 때문에 난 그냥 앞으로 CTO 할 거야. 그리고 난 코파운더로 지분을 갖고 회사에 기여하겠어. 라기보다는 내가 개발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다른 어떤 부분도 내가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 친밀도나 공감대보다는 명확한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저 사람이 꼭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이게 동업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와 고용관계로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한다면 그 관계가 서로가 어떻게 정의되더라도 좀 더 오래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 직원들이 한국 직원에 비해 업무의 디테일이 다소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직원 교육 및 업무 지시를 어떻게 하나요? 뭐 제가 굳이 답을 제 경험에서 하자면 글쎄요 저는 뭐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원들과 일을 하고 또 우리도 주니어였죠 언젠가는. 근데 그 우리의 보스나 우리의 상사나 선배들이 봤을 때 우리의 주니어 때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고 좀 프로페셔널했을까 생각하면 저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 한국에서 하다 왔지만 그때도 뭐 이제 뭐 주니어급 이상으로 가기도 했었고 근데 베트남에서 저는 매니징 스킬을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군가 가르쳐 줬다기보다는 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느꼈던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가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나 우리가 기성 기업의 프로세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신규 창업하는 스타트업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모두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도 체계화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공한 기업가들이 계시지만 리더가 어떻게 그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체계를 잡아 나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직원의 그 숙련도나 능숙도가 좀 떨어져서 우리 사업이 잘 안 되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직원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스타트업의 마음으로 창업을 했다면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만큼이나 직원을 성장시켜서 그 직원이 오래오래 남아 있으면서 아까 김우석 대표님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니어로 들어왔던 아니면 초창기에 들어왔던 멤버가 C 레벨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CFO, 뭐 CTO, CS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육성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것조차 저는 파운더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책임이나 의무도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른 시장 진입 그리고 완벽한 준비 후 창업. 네, 김선일 예, 센터장님.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제목을 보면 빠른 시장 진입, 완벽한 준비 후 창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완벽한 준비 후 시장 진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시장 진입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빠른 부분과 완벽한 준비를 좀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게 준비되지 않은 시장 진입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이래서 시스템적으로는 모든 상상과 계획을 기초로 만들어놨는데 시장 진입을 해보니 시장이 달라져서 피봇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준비가 선행되지 않은 시장 진입은 좀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준비의 개념은 시장을 빨리 진입해서 유연하게 피봇해서 시장에 맞는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바꿔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좀 병행해서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기업 출신 직원 채용, 네, 스타트업 경험자 채용. 이것도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계에서도 많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둘 다 경력직은 경력직인데 이제 대기업에서 온 경력직이냐, 그래도 스타트업 같은 업계에서 한번 일을 해본 경력직이냐일 것 같습니다. 드리자면 아마 뭐 제 생각이 틀렸겠지만 대기업 선호자가 오래 다닐까? 뭐 이런 걱정도 하셔서 나온 질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김우석 대표님 말씀 좋은 인재가 있으면 스타트업에서 무조건 써야죠. 기회가 된다면 그들의 의지가 있다면 뭐 이걸 나눠서 생각하고 미리 선입견을 가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각자의 경험 있는 인력이 설사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기회가 안 돼서 잠깐 있다 가더라도 그 인력이 반드시 우수한 인력이었으면 그렇지 못했던 인력이 오랫동안 남기지 못한 부분을 한두 달 안에도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게 스타트업이 큰 자원과 자본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남기고 간 것들 자체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나간 부분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느냐도 투자 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하노이 한인회 유튜브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